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가족을 짓눌러온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1994년 봄, 울산의 한 신혼부부가 어느 날 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가방 2개만 들고 떠난 그들은 그 뒤로 30년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나타난 그들은 왜 울부짖었을까요? 시작 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 울산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1994년 5월의 울산은 실록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과 대비를 이루며 도시의 활기를 보여주던 때였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 2층 단독주택. 앞 골목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저녁 준비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네는 신혼부부가 1층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석 달 됐나? 새댁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던데 참 얌전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도 시댁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효자네. 그 집 1층에는 27의 이준호와 25의 김미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준호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기계 설계 일을 했고, 미영은 남목초등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임 교사였습니다. 5월 22일 일요일 오후 미영은 작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2층에서 준비한 반찬 몇 가지를 내려보냈지만 미영은 손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다 됐어요. 손 씻고 나오세요. 미영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회사 장부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미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 미영아. 미안해. 지금 나갈게. 준호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나왔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등어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씹지도 못하고 그대로 삼켰습니다. 저녁 6시쯤 2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이철수가 외출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울산에서 철수건설이라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건설붐을 타고 돈을 제법 벌었고 직원도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2층에는 철수와 아내 순자 그리고 큰아들 창수가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부산대학에 다니다가 최근 졸업하고 울산시내은행에 취직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2층에서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미영은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위에 올라가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어머님이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먹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시쯤 2층에서 순자가 내려왔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위에 올라와. 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먹자고 하시네. 어머니,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올라와.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상석에, 어머니 순자가 그 옆에, 형 창수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밥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철수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준호는 미영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침묵만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떠냐? 요즘 바쁘냐? 예,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래,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말이다. 철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우리 회사 일에 관심이 많더구나?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리부장한테 들었어. 내가 회사 장부 보여달라고 했다며? 형 창수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경고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준호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야. 옆에서 창수가 동생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지난 2년간 하도급 업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놀라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보, 얘들아, 밥 먹다 말고 왜 그러니?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 이건 진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 때문에 하도급 업체 3곳이 망했어요. 그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내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아버지가 하신 일이 범죄 아닙니까? 이 자식이. 철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가 급히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미영은 겁에 질려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제발. 창수가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는 형을 밀쳐내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넌 어쩌겠다는 거냐?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냐? 내 아버지를?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철수의 고함에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영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진정해요.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준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줄 몰랐어. 미영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2층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응, 너는 자. 저도 잠이 안 와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도 얘기해줘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 장부야. 일주일 전에 형님 책상에서 우연히 봤어. 미영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 아버지가 지난 2년간 하도급 업체한테 줘야 할 돈 6억 원을 안 준 거야. 그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납품 대금 4억 원도 빼돌렸고 각종 허위 계약서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어. 세상에. 미영이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격리부장 아저씨를 찾아갔지. 그랬더니 피하더라고. 결국 형한테 물어봤어.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인했어. 근데 내가 이 서류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 나도 알아. 한 분은 자살까지 하셨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형 이름으로.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 11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형 창수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들어가도 되겠냐? 네, 형님. 창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인사했습니다. 아주버님, 앉으세요. 재수 씨도 여기 같이 있어. 이 얘기는 재수 씨도 들어야 해. 창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준호야, 형이 미안하다. 너한테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형님, 아버지 일형도 처음부터 반대했어. 근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 형이 막을 수가 없었어. 창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미영을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검찰 조사가 곧 들어올 거야. 누군가 고발한 모양이야. 그럼 아버지는 구속될 거야. 형도 같이 조사받을 거고.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다, 준호야. 아버지랑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 준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줬으면 해. 네? 그게 무슨... 회사 격리 장부를 내가 담당한 것으로 하자. 검찰 조사가 들어오면 내가 혼자 다 했다고 하는 거야.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호야, 너는 아직 젊잖아. 초범이고, 기껏해야 2년, 3년이야.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최소 7년이야. 그 나이에 감옥 가시면. 형님,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미영도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재수 씨도 이해해줘.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주버님,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하십니다. 미영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재수 씨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내가 재수 씨한테 장부를 보여주고 같이 일했다고 하면 되거든. 형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이미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울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응, 여보. 우리 떠나자. 미영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든. 멀리. 이 집에서, 이 도시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하지만 여보, 우리가 도망치면. 미영아, 나는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갈 수는 없어. 그리고 너를 공범으로 만들 수는 더더욱 없어. 준호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덮어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고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거군요. 미영이 남편의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저는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남편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만 넣었습니다. 미영은 결혼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은행 가서 돈 찾아야 해요. 응. 은행 문 열리면 바로 가자. 아침 7시 미영이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영 올림. 쪽지를 식탁 위에 놓고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창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냐? 이 시간에? 창수가 동생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저 떠납니다. 뭐? 준호야,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창수가 동생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형, 저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준호야, 재수씨,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는데. 재수씨, 어디 가려고 이러는 거야? 준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창수는 계단 중간에 멍하니 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동생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전 9시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준호는 결혼 축의금이 들어있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1000만 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부산으로 가자.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준호의 계획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순자는 1층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점심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텅 빈 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이불도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의 생활 흔적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칫솔도 세면도구도 옷 몇 벌도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준호가 없어. 미영이도 없어. 순자의 비명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수가 달려왔고 창수도 내려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가는 거 봤습니다. 잠깐 볼 일 있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창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동생이 떠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아, 왜 안 말렸어? 철수가 큰아들을 때렸습니다. 창수는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준호와 미영의 사진을 보며 가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신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순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요? 그것도 없어요. 둘 다 직장 다니고 있고, 경찰은 창수를 따로 조사했습니다. 형님, 동생분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던가요? 잠깐 볼 일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은요? 2개 들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이요. 그런데도 그냥 보내신 겁니까?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직장인 기계설계 회사와 미영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동료들과 교사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준호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미영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날 오전 9시에 준호명의 계좌에서 800만 원이 인출되었고 미영명의 계좌에서도 2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적인 가출이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형사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의 어머니 김영희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실종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얘기할게라고만 하고 끊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미영이가 원래 밝은 애인데 결혼하고 나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두웠거든요. 시댁에서 며느리를 학대한 건 아닙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철수건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허위 계약서, 자재 납품 대금 횡령. 경찰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와 창수가 소환되었습니다. 격리부장 황기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호 씨가 이 일에 관여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는 회사 격리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저한테 장부를 보여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왜 보여달라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창수가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격리를 총괄하는 이사였고 장부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수는 회사 대표로서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철수건설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창수는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가자 신분으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또 술 드셨어요? 수진이 술 냄새를 풍기는 오빠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오빠가 한심하지? 아니에요, 오빠. 그런 소리 마세요. 준호는 잘 살고 있을까? 당연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실종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점집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생사를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살아계십니다. 먼 곳에서 살고 계셔요.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와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는 계십니다. 순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순자의 정신은 무너져 갔습니다. 2010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길을 잃었고 가족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순자가 빈 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지금 없어요. 아니야. 준호가 저기 있잖아. 우리 준호. 순자는 허공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여동생 수진에게도 실종 사건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의 나이에 오빠가 사라지고 큰오빠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돌보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선을 보러 갔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실종 사건을 알게 된 남자의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그 집안은 문제가 많아. 아들이 범죄자라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선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은행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진의 가족 이야기를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 씨, 오빠분 아직도 소식 없어요? 혹시 범죄라도 저지른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은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0살이 된 지금 그녀는 여전히 독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큰오빠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 김영희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믿음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저 애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소식도 안 하냐? 영희는 교회에 다니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을, 이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운 결과였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창수를 불렀습니다. 창수야, 내 아버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호가 옳았다. 네, 내가 잘못했어.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감옥 간 건 다 내 잘못이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창수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아버지,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창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철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수와 수진 그리고 순자가 상주로 앉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죽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빨리 나와. 순자가 빈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 저기 있잖아. 그날 밤 창수는 혼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동생이 잘 살고 있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그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한 사람의 젊은 시절이 통째로 지나가 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떠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창수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5월 23일, 정확히 30년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순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수진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사왔어요. 드실래요? 수진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1시간쯤 어머니를 돌보고 수진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오빠야.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나 준호야. 네, 오빠.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분명 오빠였습니다. 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예요? 어디 계세요? 울산역이야. 수진아,
나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오빠, 거기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지는 차에 올라타 울산역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오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뛰어내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합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통하는 계단 옆 벤치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큰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머리가 반쯤 휘었고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눈가의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오빠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오빠, 오빠. 수진은 오빠의 품에서 30년간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준호도 동생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30년을. 수진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올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빠, 집으로 가요. 창수 오빠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수 형은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오빠. 창수 오빠는 30년 동안 오빠를 기다렸어요. 매일 술 마시면서 오빠 이름 부르며 울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수진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좁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수진과 창수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들어가 창수를 불렀습니다. 오빠 나왔어요. 손님 오셨어요. 안방에서 창수가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현관 쪽을 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형?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창수는 입을 벌린 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 형. 저 준호입니다. 그 순간 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형이 잘못했다.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도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저도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창수는 술을 마시려다가 동생을 보고는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준호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냐? 창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저희는 부산을 거쳐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미립국 브로커를 통해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캐나다? 네. 토론토에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미영이는 청소 일을 했어요. 밤에는 둘 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시동생과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아가씨, 저희는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라서 경찰 보기만 하면 숨어야 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겨울에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남편이 밤새 제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언니, 수진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인 교회 권사님이 약을 구해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2004년에 겨우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이었어요. 그 후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기계 수리점을 차렸고 미영이는 한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아이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아니, 가질 수 없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저도 40이 다 되어가던 때였고, 언니, 수진이 미영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준호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가족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형은 잘 지내실까? 수진이는 결혼은 했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냐? 창수가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 저는 연락하면 형과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형,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 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격리부장 아저씨한테 전화했었어요.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더군요. 형님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형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추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창수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은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아니, 처음에는 조금 원망했지. 내가 도망가는 바람에 형이 감옥 갔다고. 근데 감옥에서 생각해봤어. 내가 옳았다고. 내가 아버지 잘못을 덮어줄 수 없다고 한 게 맞았다고. 형도 비겁했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고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형이 감옥 가야 할 이유였어.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형은 매일 후회했어. 그때 내가 동생을 지켰어야 했는데, 동생이 떠나지 않게 막았어야 했는데, 형은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날 새벽에 저를 붙잡지 않으신 게 형이 저한테 해주신 마지막 배려였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형이 저를 보내주신 거. 그래서 더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형한테 죄송해서. 두 형제는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창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뵈러 가자.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잘 모르겠다. 어머니 치매가 심하셔서. 근데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실 때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미영의 어머니 김영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 엄마, 저예요. 미영이에요.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엄마, 울산이에요.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있어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영희는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왔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79세의 노인이 된 영희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는 딸을 원망하면서도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연락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희는 사위 준호의 손도 잡았습니다. 사위, 우리 미영이가 고생 많이 시켰지?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미영이를 고생시켰습니다. 다섯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 아드님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도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며느리예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우리 아들 준호. 네. 어머니, 제가 준호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호,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곧 다시 멍해졌고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준호는 창수와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다섯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가슴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형, 수진아,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창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지난 4월에 캐나다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췌장암 4기, 전이 진행, 예상 생존기간 6개월에서 1년. 의사가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몇 개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형과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죽고 싶어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수진아, 정말 미안합니다.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일으켜 세워
꼭 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냐? 가족이 뭔데? 가족은 함께 아파하는 거야. 창수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형? 준호야, 형은 너를 용서할 게 없어. 오히려 형이 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30년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수진도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다 끝났어요. 오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영희도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5사람은 요양원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오해,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의 사랑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30년 만에 만난 가족,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형, 저는 후회 없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보내자. 30년 못 만난 시간을 채우자. 네, 형.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미영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머물렀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미영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머물렀습니다.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게. 너 회사 가야 하잖아. 오빠 괜찮아요. 오늘은 반찬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부엌으로 나와 수진을 도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할게요. 언니 괜찮아요. 같이 해요. 2사람은 나란히 서서 상을 차렸습니다. 창수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맛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3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수가 동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저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같이 가자. 울산 대병원으로 가면 되겠다. 오전 10시 창수와 수진, 미영이 함께 준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종양내과에서 캐나다에서 가져온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췌장암이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준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심합니까? 네, 구토, 탈모, 피로감 등이 심하실 겁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통증 관리만 해주세요. 여보,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는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토하며 보내고 싶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시면 언제든 응급실로 오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창수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항암 안 할 거야? 네, 형. 저는 마지막까지 정신 또렷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부터 준호와 미영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하루에 한두 번씩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아침에 수진이가 해줬어요. 수진이가 요리를 잘하나? 네,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솜씨를 물려받았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너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치매로 기억은 흐릿했지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았어요. 미영이가 옆에 있어서. 준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우리 준호 잘 돌봐줘서 고맙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미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나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없어졌고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갔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바다 갈까? 예전에 우리 가족끼리 자주 가던 데 있잖아. 일산의 수욕장요? 그래, 거기. 다음 주말 가족들은 모두 일산의 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순자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 영희도 함께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바다예요. 어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는 다 알아.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너는 옳은 일 한 거야. 순자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짓을 시키려 했다는 거. 어머니, 어떡해.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다 들었어. 내 아버지랑 창수가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순자는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창수야, 너도 고생 많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창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때 엄마가 내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매일 기도했어.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엄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야, 엄마 이제 힘들어. 매일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안개가 걷혔어. 너를 보니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곧
그녀의 눈빛은 다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말해주신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월 중순, 준호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 저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병실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집에서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 볼게. 며칠 후 준호는 재택 호스피스를 신청했습니다. 수진의 아파트로 병원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준호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영양제를 링거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뭐, 그냥 지금처럼 살겠지. 형, 이제 술 끊으세요. 제발. 준호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저는 형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도 돌봐주시고. 알았어. 끊을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창수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창수는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네, 오빠.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 결혼도 하고. 오빠,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너는 아직 50밖에 안 됐어.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오빠. 수진아, 오빠 말 들어줄래? 오빠 마지막 부탁이야.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래, 고마워. 준호는 미영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나면.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미영아, 들어줘. 나 죽고 나면 여보도 재혼해. 여보. 미영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저는 여보 아니면 안 돼요. 미영아, 너는 아직 젊어. 55밖에 안 됐잖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보랑 평생 함께하기로 했어요. 미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너는 나 때문에 30년을 고생했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보가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여보 없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미영은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아, 30년 동안 고마웠어. 여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여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월 초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모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수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 영희도 왔습니다. 5사람이 준호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창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평생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한 거. 준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수진이 오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영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평생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꼭.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월 7일 새벽 4시, 준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미영이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빠.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창수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편히 쉬어라. 형이 나중에 갈게. 순자는 아들이 죽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건 느꼈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창수와 수진, 미영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순자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터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옛 직장 동료 몇 명과 미영의 옛 학교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오셨다면서요?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계셨대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대요?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창수가 관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형이 약속 지킬게. 술 끊고 건강하게 살게. 그리고 수진이 잘 돌봐줄게. 수진도 관 앞에 섰습니다. 오빠, 저도 약속 지킬게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은 관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여보 덕분에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꼭.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고향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은 울산 공원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의 묘 옆자리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쉬게 되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는 길에 창수가 동생의 묘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잘 쉬어라. 형이 자주 올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수진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캐나다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여기 남으려고 합니다. 여기요? 네. 남편이 여기 묻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집과 가게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잠깐 다녀올 생각이에요. 혼자 가실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아가씨,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9월 초 미영은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영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기계 수리점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준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을 팔고 가게도 넘겼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은 하나로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영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한인 교회에도 들렀습니다. 30년 전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3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미영은 교회에 헌금 5만 달러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울산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준호의 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미영은 남편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어제 장 봐서 김치 담갔어요. 여보가 좋아하던 총각김치요. 나중에 좀 가져올게요. 미영은 매일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창수도 자주 동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동생과의 약속이었기에 참았습니다. 준호야, 형 술 끊은 지 이제 3달 됐어. 너 없으니까 술 생각도 안 나더라. 창수는 동생의 묘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은 끊었지만 담배는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형도 이제 60이 넘었어. 나이 먹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더라. 근데 괜찮아. 건강검진도 받고 그래. 창수는 동생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형이 재수 씨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와 묘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 제가 요즘 소개팅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수지는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지난주에 만난 분은 괜찮은 분이었어요. 55살이고 부인을 5년 전에 여의었대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수지는 오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빠, 제가 행복해지는 거 보고 싶죠?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 순자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창수와 수진, 미영이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죽은 것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우리 딸? 네, 어머니. 준호는? 준호는 어디 갔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오빠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바빠요. 조금 이따 오실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 바쁘구나.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미영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식사할까요? 네, 언니. 좋아요. 두 사람은 울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가씨, 소개팅은 어때요?
언니, 그게요. 지난주에 만난 분이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셨어요. 정말요? 좋은 분이세요? 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저보다 3살 위인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수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씨, 축하해요. 오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언니,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남편 생각하면서요. 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매일 남편한테 가니까 외롭지는 않아요. 미영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언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요. 아가씨,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언니,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낼 수 있어요. 30년 동안 온갖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지난 2달간 만나온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진수, 57세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부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약혼했어요. 박진수 선생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에요. 수지는 오빠의 묘 앞에서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약속 지켰죠? 저 행복해질 거예요. 오빠도 기뻐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잡았습니다. 수지는 미영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저희 결혼식 때 오셔야 해요. 물론이죠. 제가 꼭 갈게요. 언니, 언니가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진짜 언니 같아요. 수진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도요. 아가씨가 제 진짜 동생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창수가 미영과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재수 씨, 수진아, 오늘 형이 요리했어. 많이 먹어. 창수는 삼겹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아주버님, 맛있어요. 오빠가 요리를 하다니 신기하다. 형도 이제 살림꾼이 돼야지. 혼자 사는데.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재수 씨, 수진이 결혼하면 우리 셋이서 자주 모이기 힘들겠네요. 그래도 가끔은 모여야죠, 아주버님. 그래요, 오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창수가 소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따라 마셨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술 끊으셨네요. 그럼, 형이 준호한테 약속했잖아. 창수는 동생을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준호 그 녀석, 형한테 마지막으로 숙제를 남기고 갔어. 술 끊으라고. 오빠가 오빠 걱정하셨나 봐요. 그렇지. 준호는 항상 남 걱정만 했어. 자기는 아파 죽어가면서도. 창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주버님, 울지 마세요. 남편은 행복하게 떠났어요. 가족들한테 둘러싸여서요. 그래, 맞아. 준호는 행복했을 거야. 그날 밤 3사람은 준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재수 씨, 준호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진짜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요? 그럼. 한 번은 동네 개를 몰래 집에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어. 아버지한테 들켜서 혼났지. 오빠가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착하기도 했어.
형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준호가 형을 지켜줬어. 동생이 형을 지켜준 거지.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알았어. 준호가 진짜 용감한 녀석이라는 거.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는 녀석이라는 거. 그래서 30년 전에도 그런 선택을 하셨나 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네, 재수 씨. 준호는 자기 신념대로 산 거예요. 그게 준호의 인생이었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수와 수진, 미영은 함께 준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세배를 올렸습니다. 준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형도 새해 건강하게 보낼게.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올해 결혼해요.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매일 만나러 올게요. 세 사람은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2월 중순, 어머니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수와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미영도 함께 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창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창수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수야, 우리 큰애. 네, 어머니. 준호는?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먼저 갔어요. 먼저 갔다고? 네, 어머니. 오빠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보다 먼저 갔구나.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곧 갈게. 준호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수야, 수진아, 너희들 잘 살아라.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고 싶어. 준호한테 가고 싶어. 순자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네, 어머님. 우리 준호 잘 돌봐줘서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준호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어머님. 수진이도 잘 돌봐줘. 너희들은 이제 자매야.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81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자는 남편 이철수와 아들 준호 곁에 묻혔습니다. 가족 셋이 나란히 누워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오빠랑 아버지 만나셨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도 꼭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가씨만 행복하면 돼요. 창수도 동생을 축복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늦게라도 너 결혼시켜서 다행이다. 오빠, 저 행복할게요. 그래, 준호도 기뻐할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늦은 신혼여행이었지만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창수와 미영은 여전히 울산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식사를 했고 함께 준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재수 씨, 재수 씨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아주버님. 남편 생각하면서요. 재수 씨도 재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젊잖아요. 아주버님, 저는 괜찮아요.
남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수 씨, 아주버님, 저는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였으니까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묘지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남편의 묘를 찾아 벚꽃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벚꽃이 정말 예뻐요. 여보도 보고 싶을 텐데. 미영은 남편 곁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 이 꽃잎 가져갈게요. 집에 놓고 여보 생각할게요. 미영은 꽃잎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묘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일 또 올게요. 사랑해요. 미영은 돌아서서 묘지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30년간 온갖 역경을 견뎌낸 여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렇게 2025년 봄이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9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준호가 30년 만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창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2년이 넘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작은 건축자재 가게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손님, 이 자재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쪽 제품이 조금 비싸지만 훨씬 낫습니다. 창수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직한 가게라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창수는 동생의 묘를 찾았습니다. 준호야, 형 요즘 장사 잘 돼.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믿어주더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야. 창수는 동생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은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수지는 결혼 후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수지는 매달 한 번씩 오빠의 묘를 찾아 근황을 전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매일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이 맑아요. 미영은 남편 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창수와 수진, 미영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준호의 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씨가 빛났습니다. 고 이준호 1967년 4월 3일에서 2024년 8월 7일 정직하게 살다 간 사람. 창수가 새긴 묘비명이었습니다. 준호야, 형은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창수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수진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3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미영은 남편의 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뒤섞여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하늘 보세요. 수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994년 울산에서 사라진 신혼부부의 이야기를요. 30년간의 도피, 그리고 마지막 귀향. 짧지만 강렬했던 재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준호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준호가 마지막에 가족에게 돌아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수는 술을 끊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영은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며 의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가족과 함께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0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30년간의 오해를 풀고 30년간의 죄책감을 벗겨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준호처럼 가족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배신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치유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 가족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